독소전에서 승리할 기회를 놓쳤다. 아니다.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모스크바가 아닌 키예프를 선택한 히틀러의 결정을 두고 말이 참 많습니다. 장군들의 판단을 따랐어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독소 전쟁에 논쟁이 많았던 떡밥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즉 독일이 패망한 다음에 살아남은 독일 장군들이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구데리안일 텐데요. 회고록을 쓰면서 자기가 장군들이 전쟁을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군사 문외한인 히틀러가 끼어들어서 전쟁을 망쳤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때 모스크바를 쭉 진격을 했어야 되는데 남쪽으로 돌았기 때문에 승기를 놓쳤다. 근데 이런 시각이 사실은 그 서방,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의 역사학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이거든요. 초반에. 네, 그러다가 나중에 와서 미국의 역사학자들 중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데이비드 글렌츠일 텐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예전에는 히틀러가 잘못했다, 독일 장군들의 결정이 옳았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글렌츠의 책을 읽고 좀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글렌츠의 그 설명은 모스크바로 쭉 진격을 할 때 옆구리가 서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군의 주력이 우크라이나 쪽에 있는데 모스크바로 쭉 진격을 하다가 그 틈새를 노려서 독일군의 그 오른쪽 측방을 가격을 하면 못 버틴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런 상황을 알아채고 일단 우크라이나에 있는 소련군 주력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진격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봤기 때문에 글렌츠의 판단은 히틀러의 판단이 더 옳았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경제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심각했어요. 독일 장군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독일 장군들은 작전에 최적화된 작전통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후방의 보급이라든가 그 뒤에 전쟁 경제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교육을 안 시켜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무지합니다. 네. 근데 그게 현대전으로 오면 올수록 더 중요하죠. 총력전 체제가 되면서 훨씬 더 중요해졌거든요. 네. 전쟁은 거대한 경영이잖아요. 전쟁 자체가. 그렇죠. 특히 거대한 독일의 전쟁 기계가 움직이려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물자들을 꾸준히 생산하고 또 그 와중에 군대와 국민들까지 골고루 먹여야 되고 다양한 이런 경제 활동이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독일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독일은 전쟁 개전 이래 지금까지 사실 거의 숨이 헐떡헐떡헐떡 찰 만한 상황에서 간신히 이제 일이 풀려서 전쟁이 끝나버리면서 한숨 돌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승리를 했으니까 그 패전국으로부터 이것저것 압수하고 노획하고 한 걸로 좀 다시 정신 차려서 또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다시 숨이 차서 숨 넘어갈 때쯤에 다시 또 풀리는 그런 문제들을 반복해 왔는데 독소 전쟁은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병력 자체가 300만이 넘는 대군을 동원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많은 병력을 경제 활동하는 인구에서 상당히 많이 빼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비군을 수집하면은 당연히 공장 다니던 사람들도 와서 군대 가야 되고 노동력을 빼앗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상당히 오히려 공장에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군인으로 일하면서 군수공업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성 인력이나 이런 쪽들 다 충분히 동원하지도 못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전쟁이 순탄하게 흘러가면서 독일은 진짜 총동원다운 총동원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어요. 독일 1차 세계대전 때 지나치게 동원을 했다가 크게 독일 혁명이 날 정도로 국민 민심이 돌아선 이것 때문에 나치당한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가들과 원래 결탁을 해서 만들어진 정권이다 보니까 또 많은 산업가들에게 가혹한 요구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율이 떨어지고. 생산 효율이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수많은 포디즘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독일은 공장은 제법 컸지만은 그거에 비하면 생산력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물자 자체가 이 당시에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독일은 원유가 안 나다 보니까 루마니아로부터 석유를 찔끔찔끔 사고 있었는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했고 그동안 전쟁이 없는 동안 비축해놓은 석유 갖고 지금 작전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독소전에서 이 광대한 소련 땅에서 어마어마한 연료를 소모하는 페이스로는 이거 사실 몇 달 안 있으면은
연료가 그렇죠, 그걸. 바닥날 지금 이런 게 눈에 딱 보였거든요. 게다가 그나마 많은 자원이라고 하던 석탄이나 철강 공급까지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 이렇게 갖고 오고 있었잖아요. 네, 스웨덴에서 철강을 수입하는데 문제는 그걸 가공을 해서 강제를 갖다가 만드는데 그게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이 1941년에 지금 탄약 생산 통계를 보면은 1940년 프랑스 전역할 때보다도 지금 생산량이 줄었어요. 사실 계속 총동원을 했으면은 지금은 훨씬 늘어났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체 경제 체제가 전시 경제 체제가 아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노동력을 지금 군대로 끌어와서 전쟁이 길게 가지 않을 거니까 야 일단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 군대로 와서 좀만 하고 가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까지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무기 생산량도 전체적으로 거의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걸 그동안은 이런 위기를 갖다가 독소 불가침 조약으로 소련에서 공급해주는 물자와 원자재로 메꾸고 있었는데 지금 소련과 손을 끊었으니 우리가 대신 그 소련이 물자를 공급해주던 자원을 공급해주던 그 산지를 빨리 장악해야 된다. 이걸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히틀러는 그만큼 절박감을 느꼈고 그걸 모르는 장군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군사적인 목표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게 시야가 좀 좁았다는 설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육군의 무기가 41년 후반기에 30% 정도 떨어졌다는 것은 히틀러가 이제 승리를 너무 확신한 나머지 해군과 공군 무기 생산에 집중해라 해서 떨어진 부분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히틀러의 책임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여전히 장군 편인데요. 역시 가지는 개편인 겁니까? 아 그렇죠. 네, 지금 경제연구소 출신이라서 여기서 이제 반박을 듣고 네, 싶습니다. 반박을 하자면 사실 소련의 남서 집단군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독일의 지금 남부 집단군이 지금 버티고 있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잡아줄 수 발목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련군이 위로 올라가서 옆구리를 찔러서 호위섬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독일의 남부 집단군이 여기 소련군을 잡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중부 집단군은 그냥 가면 된다. 네, 사실 독일 입장에서 보면은 월드컵 16강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단계씩 올라와서 네. 지금 딱 이 상태는 4강전 정도 상태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매번 연장전 혈투를 치르면서 몇 명은 또 부상으로 나자빠지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경기 출전도 못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로기 상태로 계속 가야 되는데 네. 상대가 물론 부상자가 더 많습니다. 네. 근데 상대는 우리보다 후보 선수가 훨씬 많아요. 후보 수가 엄청 많아. 엄청 많아요. 뎁스가 깊군요. 네. 게다가 더 무서운 놈들이 이제 나옵니다. 어. 진흙장군, 동장군. 어. 그래서 이놈들이 언제 나오냐면 10월 달 정도에 나와요. 어. 오기 전에 지금 기계화 부대가 그나마 진격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인 8월, 9월. 지금 우리가 빨리 4강전 끝내고 어떻게든 결승전을 준비해야 돼. 치러야 된다는 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목표가 뭐였습니까? 처음부터 장기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기전이죠. 단기 결전입니다. 어. 전력이 가장 센 곳이 어디예요? 중부 집단군이죠. 네. 중부 집단군이 주공 아닙니까? 네. 주공이 향하는 곳은 바로 역시 모스크바. 수도 모스크바입니다. 처음부터 여기를 생각했다면 여기를 결승전으로 생각하고 쭉 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중간에 바꿔버린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남부에서 작전을 하면서 돈바스 지역 차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코카서스 지역을 점령한다는 것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단기전에서 뭔가 도움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장기를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네. 장기전으로 간다는 의미인데 네. 지금 당장 해야 될 건 뭐예요? 단기 결전 아니에요? 네, 이해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히틀러의 선택은 어쩔 수 없는 이 선택이었고 장군들은 지금 어차피 그렇게 길게 가면 망해. 딱 지금 3개월 동안 직진해야지 승부를 보든 안 보든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어차피 망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그럼 마지막으로 딱 드리겠습니다. 3개월에 가서 모스크바를 점령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모스크바 점령하면 소련은 무너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그 역사학자들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행위니까 결국 가정을 해야 될 텐데요. 이 당시에 그 모스크바가 함락될 가능성을 생각한 그러니까 스탈린과 그 지도부가 옛날에 사마라, 그 당시에 이름은 쿠이비셰프거든요. 그쪽으로 수도를 옮겨서 계속 저항을 할 생각을 했었는데 모스크바를 뺏겼다고 하는 충격이 소비에트 체제를 과연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스탈린이 소련을 통제하는 강도 내지는 스탈린이 뭐 아니더라도 소비에트 체제의 어떤 경고성이라든지 위기 극복 능력을 생각하면 쉽게 무너질 체제는 아니다라고 해서 모스크바를 뺏겼을 때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무너진다고
가정하기도 어렵다. 회복 불가는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모스크바에 가깝게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초반에 이제 패닉에 빠진 부분이나 예. 엄청나게 많은 동요를 한 부분이라 과연 모스크바를 잃은 소련이 소련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좀 저는 의심스럽긴 합니다. 특히 예. 내부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외적으로 소련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근데 논쟁이 더 네. 복잡해진 게 그렇죠. 저 역사학계에서의 논쟁은 지금의 전제는 그거잖아요. 만약에 그때 키예프 우회전을 안 하고 직진에 다시 집중했으면은 모스크바는 뺏었을 것이다라는 가정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 사학계의 논쟁은 못 갔을 것이다. 아. 우회전 안 하고 직진했어도 그때도 막혔다. 아, 그러니까 차원으로 사실 가고 지금의 논쟁은 이래도 막히고 저래도 막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프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 자처하고요. 다시 한번 현실에 집중하겠습니다. 히틀러의 판단은 아니다. 지금 가서는 안 된다. 남부를 정리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연히 장군들은 명령을 따라야 되거든요. 남부로 턴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독일의 이 당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자 이제까지 독일 승리의 치트키가 뭐였습니까? 아, 최고는 공군 폭격. 그렇습니다. 사실 육군의 이 승리가 가능한 이유는 다 공군의 막강한 지원 때문이었거든요. 소련군이 아무리 오려고 해도 멀리서부터 벌써 공군이 처치해 주니까 감히 접근도 못한 게 많았는데 독일 공군의 전력 손실이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요? 이미 중심 깊게 들어오면서 원래 독일 공군이 장거리 공군이 아니잖아요. 네. 단거리밖에 작전 지원을 못하니까 계속 오면서 비행장 닦고 여기서 가까운 데서 또 띄우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워낙 광대하고 환경이 가혹하다 보니까 이착륙하면서 손실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부품 수급도 안 되면서 수리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작전 가능한 이런 기체가 빠르게 감소돼 갖고 8월 말이 되니까 전 동부전선에서 작전 가능한 항공기가 불과 1,000대밖에 안 남았어요. 엄청 줄었네요 진짜. 아, 이게 상대방과의 치열한 접전을 통해서 격추당한 게 아니라 너무 깊게 들어가니까 자꾸 손실률이 생기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격추 당한 것도 있지만 있긴 하겠지만. 예. 반면에 소련은 계속 자기들의 본거지 쪽으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또 공장에서 계속 생산하는 대로 내보내고 있으니까 라인이 짧아지죠. 아무래도 조종사의 기량이나 기체의 질은 떨어져도 수적으로는 이제 2배가 됐습니다. 아, 2,000대 정도가 가동한 상황이 되고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육군의 공격력 자체가 둔화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렵게 데려온 동맹국들도 벌써부터 왜요? 아, 왜? 독일은 사실 야자빠지기 시작해요. 회속 전차부대 왜요? 동맹국 보기 지지리도 없어요. 독일. 아, 루마니아도 왜 손을 잡아 주었고 회속 전차부대도 도움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300만 독일군과 75만 동맹국이 함께 쳐들어간 게 바르바로사 작전이잖아요. 근데 작전한 지 이제 3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죽는 소리하는 동맹국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못하겠어요가 나와. 네, 당장 헝가리군 우리 네. 또 회속군단을 네, 보내는 이 헝가리군이 약 9만 명이 이제 참전을 해서 손 잡았잖아요. 네, 같이 손도 잡고 막 잘 싸우고 드네프르강까지는 도달했어요. 네. 근데 더는 못 가겠어요. 그래서 죽는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별다른 전투가 없었어요. 내가 알기로. 이게 더 심한 게 루마니아예요. 루마니아는 무려 2개 야전군 33만 병력을 보냈는데 루마니아는 핀란드 다음으로 많이 보내요. 네. 이 루마니아군은 우크라이나 조금 들어가서 하나의 도시에 무려 2달 동안이나 이 거의 2개 야전군이 붙잡혀갖고 그거 하나 처치를 못해서 거기서 힘을 다 빼버렸습니다. 여기서 그래도 역할을 하는 군대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군이 뭐라 그래요? 이탈리아군이 좀 늦게 참전을 결정했어요. 6월 30일 날 좀 뒤늦게 결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무솔리니 입장에서는 히틀러랑 동맹을 또 강화를 하고 또 전후 배분까지 생각한 거야. 딱 처음에 보니까 잘 싸우니까 빨리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히틀러한테 이제 우리도 가겠다라고 하니까 히틀러는 아이씨 굳이 필요 없는데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래 너희는 대신에 소규모 군대만 보내라고 하는 조건으로 오케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군이 6만 정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기계화 수준도 되게 떨어지고 뭐 이런 부대였으니까 독일군이 이탈리아군에게 중요한 임무를 안 맡깁니다. 네. 이탈리아군이 이제 남부 집단군으로 들어오는데 이탈리아군의 임무는 후방 확보, 그 다음에 보병 진격하는 거 보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점령 임무를. 아까 편한 거 하니까 그렇죠. 힘 빠지는 것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나름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성공한 작전인 거예요. 무솔리니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만 포위전이 끝나고 나서 히틀러랑 무솔리니가 우만으로 옵니다. 같이. 그죠. 그래서 이탈리아군 사열도 받아요.
근데 여기서 무슨 활약을 했다는 거예요? 민폐는 안 끼쳤다는 거예요. 근데 민폐는 문제는 안 끼쳤구나. 뭐냐면 독일 중요한 역할을 장군들이 했네요. 이탈리아군을 계속 껄끄러워한 게 뭐냐면 우리 지금 보급도 지금 철도가 부족한데 기차가 부족한데 이탈리아군 보급이 아깝다라는 이제 그렇죠. 평을 자꾸 걔는 와인 받는 갖다 거고. 달라고 하고. 그건 민폐네. 민폐죠. 근데 이탈리아군이 여기서 더 큰 결정을 내립니다. 42년도에 와서는 우리 군대를 20만 명으로 확대시키겠어. 전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탈리아군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근데 심 교수님, 왜 많은 이탈리아군은 전쟁이 끝나도 이탈리아로 안 돌아갑니까? 그 지금 상황을 들어보면 전투 때문은 아닙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이탈리아 영화가 그 해바라기는 그 여자 주인공의 그 소피아 로렌. 남편이 이탈리아군으로 소련으로 싸우러 나가고 결국은 거기서 주저앉아서 네. 러시아 아가씨랑 우크라이나 아가씨. 결혼해서 살게 되고요. 그러니까 가정을 꾸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탈리아의 로맨티스트들 중에서 그리고 해바라기에도 나오지만은 그 당시 남성들은 다 전쟁터에서 죽어갖고 모든 촌락들이 다 여초 어마어마한 성비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이탈리아 남성들이 남성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겠어요. 이곳을 내가 두고 갈 수가 없다. 이제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발칸의 이야기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루마니아 군대가 굉장히 용맹하고 잘 싸우기로 유명한 군대거든요. 네. 근데 이 군대가 2달이나 쩔쩔맸다라고 하면 그곳이 굉장히 잘 버텨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디입니까? 오데사라는 곳인데 아, 지금도 뭐 유명한 계속해서 네. 드론이 꽂히고 있는 그 항구 도시죠. 흑해 최대 항구 도시죠. 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루마니아의 참전 동기는 명확합니다. 독일과 함께 작전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40년도에 소련한테 뺏겼던 땅을 그 베사라비아나 아니면은 북부 부코비나를 되찾는 겁니다. 지금의 몰도바 지역. 몰도바 그렇죠. 지역이죠. 예, 예. 그리고 나서 잘하면 발칸이나 흑해 지역에서도 자국의 전략적 입지를 확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33만 명이 들어갔고 2개의 야전군입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3군 같은 경우는 독일 남부 집단군 내하에서 이제 몰도바 그 베사라비아를 넘어서 이제 우크라이나 남부 평야로 진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기계화 수준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진격을 빨리빨리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남부 집단군의 측방을 보호하는 나름 중요한 역할을 했어야 됐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4군 같은 경우는 흑해 연안을 따라 진격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41년 7월 말에 히틀러가 루마니아한테 오데사 공격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마니아의 지도자였던 안토네스쿠 같은 경우는 이때 우리가 뭔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오데사 공략은 루마니아군이 독자적으로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될 작전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루마니아 4군 같은 경우는 오데사를 공략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뭐 별거 아닐 것이다. 이동을 하는 어떤 그런 속도로 돌파를 통해서 오데사를 단기간에 점령하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8월 3일 날 첫 번째 이제 공세를 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병력면에 있어서는 6대1, 그다음에 포병의 화력면에서도 5대1로 루마니아군이 압도적으로 소련군에 비해서 우세했습니다. 충분히 점령할 수 있는. 네. 다만 소련군은 이 앞에 다층 방어선을 형성해 놨었고 정말 치열하게 미친 듯이 저항을 합니다. 그러면서 루마니아군의 공세가 25일 만에 좌절이 되는데 피해만 해도 2만 7천 명이 이때 이미 사상자가 나요. 거의 10%에 가까운. 네, 근데 그 요인을 보니까 애초부터 루마니아군은 기교화 전력이 약합니다. 게다가 중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루마니아군에게 참호와 토치카로 구성된 소련군의 외곽 방어선을 뚫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루마니아군이 이제 재정비를 해서 8월 28일부터는 두 번째 공세를 하게 됐는데 이때는 조금 전술을 바꿔서 보병 중심의 정면 돌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뭡니까? 1차 대전 전술이잖아요. 네. 네. 피해가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일부 부대는 이제 현장에서 적응을 해가면서 경포병은 뒤에서 쓰니까 별 위력이 없더라. 차라리 맨 앞에 배치를 해서 차라리 전면으로 내세우는 보포 혼합 전술도 이용을 하기도 하고 야간에 기습 공격도 하고 뭐 침투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한번 전술도 써먹어 봐요. 나름 애를 썼네요. 네, 나름 노력을 엄청 했습니다. 근데 소련군이 더 치열하게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 9월 11일 날 공세를 결국 멈추게 되는데 이때 루마니아군의 사상자가 3만 2천 명 정도가 나게 돼요. 이 기간에만. 근데 결국엔 생각해 보세요. 루마니아군은 나름 노력을 했지만 소련군이 그만큼 더 방어를 잘한 거죠. 방어를 잘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소련군이 버티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큰 이유가 뭐냐면 육상에서는 이미 다 포위가 되어 있지만 여전히 바다가 뚫려 있었다는 거예요. 흑해가 살아있었군요.
제해권을 여전히 소련군이 장악을 하고 있었다. 루마니아군에게는 별 공군도 없고 해군도 없고 여기는 독일군도 지금 지원을 안 해주는 상태에서 소련군이 어떻게든 포위된 도시 안으로 병력이나 탄약이나 물자들을 끊임없이 수송을 함으로써 버틸 능력이 됐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이제 방어를 맡았던 게 소련군의 독립구해양군인데 처음에는 이제 2개의 정규 사단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로 충분치 않잖아요. 여기에 일반 노동자들, 그다음에 뭐 포병도, 뭐 수병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긁어 모아지고 혼성 부대가 구성돼서 이들이 끝까지 이제 싸우게 됩니다. 사실 이들이 전투력 자체를 놓고 봤을 때 훈련도 좀 부족하고 약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전투 의지가 엄청 높았고요. 지형을 잘 알잖아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바탕으로 끊임없이 루마니아군을 괴롭히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또 대표적인 인물이 밀라 파비첸코라는 여성 저격수입니다. 예, 별명이 볼셰비키의 발키리예요. 무려 이 기간 동안 180명을 사살합니다. 이 정도로 정말 처절하게 투쟁을 했고 그리고 특히 이 방어의 중심에는 소련의 해군 육전대가 있었습니다. 아, 육전대. 예, 이 해군 육전대는 지금처럼 뭐 상륙작전을 전문으로 하는 해병대의 성격이 아니고 해군 기지를 방어하는 약간 보병의 정비병의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검은 제복에 사는 예, 검은 제복에 모자 베즈코 육전대원들이 탄을 막 다 두르고 있습니다. X자형으로. 이러면서 막 싸우다가 총탄이 떨어지면 총검 돌격을 하고 예. 수류탄 던지고 없으면 뭐 몽둥이나 뭐 꽃갱이 들고 싸울 정도로 치열하게 싸움으로써 이때 이들이 나중에는 해군 육전대 정신이다라고 하면서 신화화될 만큼 엄청난 이제 인상을 남겼던 거죠. 그래서 결국 루마니아군이 계속 실패했잖아요. 다시 9월 11일 날 공세를 재개해요. 그런데 이때는 독일군의 보병이나 공병이나 포병, 특히 포병은 프랑스제 155mm 중포도 들어오거든요. 이걸 지원받아서 활용을 하니까 20일까지 계속 방어선을 잠식해 나가면서 이제는 항만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오게 돼요. 그런데 소련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9월 22일 날 기습적으로 반격을 하게 됐고 이때 루마니아 5군단 같은 경우는 한 10km까지 또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41년 10월 중순에 상황이 좀 바뀝니다. 세바스토폴이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바스토폴이 더 중요하니까 여기를 더 우선시하고 이제 로데사는 이제는 포기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흑해함대 소속의 이제 함선 무려 한 300척 이상이 이제 와서 8만여 명의 병력을 이제 빼내서 세바스토폴로 철수를 시키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8월 초에 시작해서 10월 중순까지 무려 73일 동안 이어졌는데 소련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5만에서 6만이 됐지만 루마니아군의 피해가 무려 10만 명에 가까웠다. 근데 이 피해는 아까 33만 명 들어왔잖아요. 3분의 1의 피해입니다. 전멸이 좀. 게다가 4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멸입니다. 사실상 이때까지 루마니아군과 함께 싸웠던 같은 추축국이자 한편은 루마니아의 엄청나게 경쟁 국가였던 기존에 한판 대판 싸우기도 했던 헝가리 같은 경우는 루마니아의 한 20% 정도밖에 피해가 안 났어요. 왜요? 아까 드네프르 강에서 먼저 주저앉았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되니까. 이런 막대한 피해와 우리 경쟁 국가는 저 정도밖에 피해를 안 봤다라고 하니까 국가 내에서 전쟁에 대한 인기가 엄청나게 확 식어버리고 야 이렇게 값비싼 전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지도자가 이걸 책임져야 되는 뼈아픈 현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처음 전쟁 목표였던 몰도바 지역은 우리가 되찾았어요. 다 되찾았으니까 이걸 명분으로 이제 전쟁을 적당하게 이제 끝 마무리 내자라고 생각하면서 전쟁에서 발을 빼죠. 빼기 시작하죠. 오데사 전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게 앞으로 벌어질 독소 전쟁들의 치열한 격전들의 굉장한 힌트를 줬다는 거예요. 힌트를 줬죠. 예. 당장 독소전의 가장 클라이막스 같은 전투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여기서 미리 보였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상황이 해군 군항은 그냥 항구 시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사실 방어 시설들이 내륙 쪽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용이 됐고 그리고 끊임없이 흑해함대가 후방으로부터 바다를 통해서 보급을 하면서 손상된 부대는 빼고 새로운 부대를 계속 밀어넣는 교대가 가능하다는 게 중요해요. 네. 해상을 통해서 민간인들 싹 빼내고 그리고 오히려 포격으로 무너지니까 이 도시 전체가 시가전. 이 시가전을 벌이기에 좋은 적당히 무너지고 적당히 이제 숨을 곳이 많아지는 그 상황이 되면서 그걸 철저하게 이용해서 특히 이 기세 좋은 해군 육전대들이 와 하면서 밀어내니까 루마니아군이 거기에 쩔쩔매고 2달 동안이나 크게 피해를 입었죠. 그러니까 이런 성과가 사실 전쟁 초반에 네. 소련에게 엄청난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결국 이 오데사는 말씀하신 스탈린그라드, 그다음에 레닌그라드,
세바스토폴과 함께 소련의 4대 영웅 도시 중 하나로 이제 선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러우 전쟁에서 상징적인 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러시아의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받고 있지만 우크라이나군이 이걸 계속 지키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는 소련이었고 지금은 우크라이나지만 시대를 뛰어넘어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무너지지 않는 도시다. 약간 이런 이미지를 계속 주고 있죠. 저항의 상징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오데사가 우리로 치면 부산 같은 도시예요. 아. 최대 항구 도시고 비옥한 곡창지대에서 나오는 수많은 밀이나 생산물들이 그렇죠. 다 드네프르강 따라서 바지선으로 싣고 와서 오데사에서 거기서 이제 큰 배에 옮겨 싣고 나가는 거거든요. 아. 우리 다 부산항 같은 딱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부산항이 이제 낙동강 방어선으로 끝까지 버텨냈듯이 네. 마치 그런 의미가 더해지면서 영웅 도시로 추앙되고 있죠. 사실 이 부분에서 예전에 유현수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소련의 약간 무서움을 볼 수 있는 것이 밖에 나가서는 좀 모자란 아들 같기도 하고 좀 부족한 면도 많지만 내 땅, 내 집에 쳐들어온 적한테만큼은 끝까지 저항하고 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는 그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이 소련의 무서움을 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이런 전투들이 좀 많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소련을 침공하면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히틀러는 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련은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내막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1년 6월 22일로 잠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소전쟁 발발 직후 스탈린의 행보를 보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예. 한 나라가 어쨌든 간에 저항을 하고 반격을 하고 전쟁에 승리하려면 이게 수뇌부가 버티고 있어야 될 텐데요. 더더군다나 소비에트 연방은 스탈린을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탈린의 어떤 행적을 추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6월 23일 월요일에 스탑카가 설치되죠. 그래서 소련의 최고 지도자인 스탈린을 중심으로 전체 그 지도부가 결성이 돼서 야전군을 지휘하게 되고요. 스타카가 8월에는 최고 사령부로 바뀌는 거죠. 최고 예, 사령부.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6월 25일 수요일에 독일군이 민스크를 향해서 온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기서 이제 스탈린이 쉽게 말하면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탈린이 이때는 이제 평정심을 약간 잃고 지휘관을 상대로 겁장이들이다라고 하면서 역정을 내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6월 26일 목요일에 대다수 전선에서 패배하고 있다. 후퇴하고 있다는 소식에 계속 보고가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도를 이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해야 된다. 쿠이비셰프, 오늘의 사마라에 그 정부를 옮길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6월 27일 금요일에 민스크가 거의 함락되었다라는 보고를 받고 나서 유명한 사진인데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시름에 잠겨 있는 스탈린의 모습이 카메라에 찍히는데 이때 했던 말이 그겁니다. 레닌이 세운 나라를 내가 망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자조 섞인 말을 한다는 얘기죠. 약간 멘탈 붕괴인데. 그 정도까지 말했으면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음부터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6월 28일, 29일, 30일입니다. 스탈린이 자기의 그 다차, 거처이자 또 다른 어떤 그 분전 비슷한 데가 바로 이 다차일 텐데요. 다차로 이동해서 2, 3일 동안 집거를 하면서 공황 상태에 빠져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이 있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28일, 29일,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6월 30일 월요일이 됩니다. 이때 오전에 몰로토프, 베리아, 미코얀, 말렌코프, 보로칠로프 같은 그야말로 이 이너서클의 소련의 그 권력 중심이 이 다차를 찾아가죠. 그래서 여기에 관한 상당히 어떤 격렬한 논쟁이 있는데 이너서클이 찾아왔을 때 스탈린이 반긴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나를 체포하러 왔다. 김덕 때문에 이렇게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스탈린이 엄청나게 겁에 질려 했다고 하는 뭐 쉽게 말하면 설이 있죠. 근데 그 정도라면, 그러니까 자기 막 부하들이 막 찾아왔는데 살려주세요 막 이런 느낌이면 예. 정말 그냥 완전히 패닉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그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좀 짚어보면요. 이게 스탈린 패닉설이 나온 게 맨 처음에 누구에 의해서 나오냐면 1950년대 중후반에 후르시초프 입에서 나옵니다. 아 갑자기 신뢰도가 확 떨어지네요. 스탈린 격파 운동에 관련했나 보죠. 후르시초프는 자기의 권력이 정당화되려면 그러니까 스탈린이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때 스탈린이
패닉에 빠졌다라고 하면서 전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들은 내용 가지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크루스초프가 이제 이너서클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자기가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뒤로 1960년대에 냉전 시기였죠. 소련의 역사가가 둘이 있었는데요. 알렉산드르 네크리치라는 사람이 있었고 미하일 갤레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1960년대 서방으로 망명을 했어요. 당연히 그 소련의 유명한 역사가가 서방으로 망명을 해서 이 사람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가 되게 서방 세계가 궁금했을 텐데 이때 두 역사가 네크리치와 갤레르가 책을 쓰면서 패닉설을 주장을 합니다. 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책을 썼는데 서방 학자들이 이것을 상당히 신봉을 하고 정말 그 좋아했던 것이죠. 이게 더군다나 또 하나가 미코얀이라고 하는 아나스타시아 미코얀이 또 스탈린의 한 축인데 이 사람이 회고록을 썼는데요. 회고록이 사실은 원고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거 미코얀의 아들이 역사가로서 이것을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원고를 약간 이렇게 손봤다는 거예요. 2차 가공을 예, 했다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스탈린이 그 낙담을 했다 정도의 표현을 멘탈 붕괴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뉘앙스를 바꿔서 출간을 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루시초프가 운을 띄웠고 그리고 망명한 역사학자들이 증거를 댔고 그리고 소련 내부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니까 스탈린이 28일, 29일, 30일에 패닉에 빠져가지고 아무런 대처를 못했다라는 것이 서방 세계에서 정설이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일단 주코프가 반박을 합니다. 자기 그 회고록에서 스탈린이 6월 29일에 그 패닉에 빠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날 북방인민위원부에 2번이나 방문을 해서 논의를 했다고 기록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제 소련군의 사수나 예. 직결 처분에 대한 시작이 언제부터였는지 찾아보다 보니까 스탈린의 지시가 있더라고요. 절대 전선에서 한 발자도 뒤로 물러나지 말고 끝까지 싸우라라는 지시가 이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역할을 분명히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과학은 뭐 수학은 변하질 않잖아요. 근데 역사는 자꾸 변하고 판단의 가치 기준도 자꾸 바뀌어요. 근데 가서 명령을 내렸다고 패닉 상태가 아닐까라고 한다면 또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적어도 이 사람처럼 칩거한 건 아닌 거잖아요. 그 칩거 상태는 아닌데 네, 나와서 뭔가를 한 나와서 거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가서 얘기할래 이런 거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일단 상황은 그렇다. 그렇죠. 예. 가장 또 중요한 쟁점이 6월 30일에 그러니까 스탈린이 자기를 찾아온 자기의 측근들이 자기를 그 체포하러 온 줄 알고 네. 패닉에 빠졌다라고 했는데 여기다 이제 주코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스탈린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었으며 비겁한 자가 아니었다. 내가 스탈린이 약간 낙담한 모습을 본 것은 딱 한 번뿐이었다. 그것은 1941년 6월 22일 새벽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산산이 부서진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신공한 날. 이때는 무너진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스탈린은 전쟁 내내 확고히 나라를 통치했다. 근데 이것은 어차피 주코프의 회고록에 나오는 얘기라서 또 한번 걸러들어야 될 텐데 역사학자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증거란 것이 문서 기록일 텐데요. 예, 문서 기록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990년대 초에 이 소련 공산당 정치국 자료보존소, 그러니까 아카이브에서 문서가 발견됩니다. 그게 어떤 문서냐면 스탈린의 비서가 1924년부터 1953년까지, 그러니까 스탈린이 죽을 때까지죠. 이때까지 스탈린의 크렘린 집무실에 누가 찾아왔는가. 그러니까 방문객의 명단과 날짜, 시간이 적혀 있는 방문 문서를 일지가 있었군요. 예, 저런 식으로 적혀 있는 거군요. 길게. 책으로까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일단 우리가 눈길이 가는 것이 주말에. 6월 20일부터 30일까지인데 네. 주말에. 실제로 이 목록을 보니까 네.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자들의 명단이 쭉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을 계속 만나면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학계에서는 그러니까 스탈린의 칙버설, 패닉설은 이제는 깨졌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대처 방안의 효율성에 관해서는 여러 말이 나올 수 있겠으나 계속해서 정신줄을 붙잡고 나름대로 제철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그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깜짝 놀라서 막 하고서 보고 있었던 화면이 접했었는데 이 국민들을 안정시키고 민심을 좀 이제 살리기 위한 이런 이제 보관들은 없었습니까? 7월 3일에 자기의 육성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당시에 이 방송을 듣는 소련 시민들이 일단은 그 지도자가 목소리를 낸다는 사실에 안심을 하고 그리고 차분하게 그 연설을 하니까 거기서 또 이제 신뢰감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주요한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호칭이 중요한데요. 네. 동지 여러분, 그다음에 시민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요, 육해군 장병들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길이 가는 부분이 바로 형제 자매들이라는 형제자매. 표현입니다. Brothers, 예. sisters. 핏줄 개념, 아니면 민족주의적인 개념을 쓴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을 민족 간의 대결, 그러니까 게르만인과 슬라브인들의 대결로 우리 본다는 가족이. 얘기죠. 예.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우리는 예, 예. 러시아라는 큰 민족을 위해 싸운다. 소련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민족을 호명합니다. 그래서 대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벨라루스인, 리투아니아인, 라티비아인, 에스토니아인, 우즈베크인, 타타르인, 몰도바인, 조지아인, 아르메니아인, 아제르바이잔인, 기타 소련의 자유로운 민족들을 독일이 공격하고 있으니 함께 힘을 합쳐 싸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자유로운 민족들이라는 표현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이 대러시아만의 투쟁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함께 싸워야 된다고 하면서 호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탈린다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군대에는 훌쩍훌쩍 우는 자와 겁쟁이를 위한 자리는 없다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죠. 스탈린이네. 예, 우리의 도시와 마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말고 싸워야 한다라고 엄명합니다. 여기서 진짜 피 한 방울도 아끼지 말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 그 뒤에 있을 어마어마한 저항을 암시하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총력적 전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문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내 땅을 지키는 것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예. 그리고 붉은 군대가 불가피하게 퇴각하는 경우 모든 철도 차량은 철거돼야 하고 적에게 단 한 대의 기관차, 단 1파운드의 곡식, 1리터의 연료도 남겨줘서는 안 된다고 초토화 작전일 텐데 여기서 또 이제 역사가 작동을 하는 게 바로 나폴레옹 전쟁을 염두에 뒀던 합니다. 나폴레옹과 싸울 때 결국 후퇴를 하는데 나폴레옹 군대가 사용할 수 있는 집 한 채 쌀 한 톨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리는데 이것을 재현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후방을 교란시키는 자, 탈영자, 공포를 조장하는 자, 헛섬을 퍼뜨리는 자들의 무자비한 싸움을 벌여야 하며 근절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통제하겠다. 그리고 일절의 어떤 빈틈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입장을 표명합니다. 결연하면서도 내부에 흔들림이 있는 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예. 스탈린의 무서운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지 말자가 아니라 흔들리는 용서하지 자가 있으면은 정말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 표현이 용서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죽여버린다 약간 이런 느낌. 딱 그거죠. 왜 우리가 이 스탈린 연설을 이렇게 좀 주의 있게 봐야 될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뭐 어떤 국가든 간에 뭔가 힘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힘의 중심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또 민주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당시 이제 소련과 같은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그만큼 이제 지도자의 역할과 파워가 센 만큼 이 사람이 전쟁에서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 또 이 사람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 전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죠. 되게 예. 좀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좀 두 가지 차원에서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게 한 게 이제 인민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적인 단결, 전쟁에 대한 정당성 확보 측면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나오면서 외부에서 소련을 보는 시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외부적으로도 소련이 지금 방어 전쟁을 하고 있고 스탈린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전쟁의 정당성은 소련한테 있구나. 그리고 소련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빨리는 무너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버티겠죠. 하기 시작한 게 사실 이 시점이 되게 결정적인 변곡점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에는 소련이란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러시아 민족이 힘을 단결해서 우리 땅을 마더 러시아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후에 계속 나타나겠지만 독일과 너무나 이제 비교된다는 거잖아요. 독일은 이 전쟁을 절멸 전쟁으로 생각하고 러시아인들 이 모든 민족들을 열등인종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학대를 하고 학살을 하고 혹은 뭐 집에서 내쫓는다지 하는 처음부터는 물론 뭐 러시아인들이나 많은 인종들이 독일에게 배척하지는 않았겠지만
스탈린은 반대로 이들을 포섭하면서 정말로 이제는 독일에게 등을 돌리고 내 조국인 러시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과정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 하나의 이제 촉발 계기가 됐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문학이 이래서 무조건 배워야 되는 학문인 것이 한때는 민족은 무슨 그렇게 농민 계층 학살하고 희생 강요하고 또 한때는 다른 민족들 그렇게 단합하고 슬라브만 잘 사는 것처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모든 민족들을 뭉치게 만들고 결국은 그 애국심을 강조하게 만든 게 방금 얘기한 마더, 어머니의 이미지를 또 부각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사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이미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유명한 포스터가 있습니다. 이라클리 토이제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어머니의 나라, 즉 모국이 부른다라고 하는 제목의 포스터가 있는데 사실은 저 그 포스터만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가가 확 안 잡힐 수 있는데 1920년에 그러니까 즉 혁명 초기 그리고 내전이 벌어졌을 때 투쟁을 권고하는 당시의 포스터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젊은 남성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계급이 강조되는데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독일의 공격을 받은 1941년에 나온 포스터는 이제는 계급보다는 조국, 모국, 핏줄, 민족 개념이 더 호소력을 가진다. 비슷한 시기에 나치는 포스터를 이용하면서 예. 또 이제 인종적 우월주의를 굉장히 그렇죠. 강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건 좀 훨씬 호소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게다가 전제 조건이 좋잖아요. 일단 독일이 침략해 온 거고 그렇죠. 우리는 방어하는 건데 게다가 침략해 온 독일 나쁜 놈들이잖아요. 당연히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슬라브인들을 다 씨를 말리려고 한다라는 그렇죠. 어떤 전제 조건도 네, 있었고. 실제로 막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네. 더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스탈린이 고리타분한 그 사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였으면 아마 포스터에 레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싸우자고 하면 노동계급이여 싸우자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그러니까 레닌이 아니라 그야말로 어머니의 모습을 연상하는 그리고 여신을 연상하는 모습으로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우리나라를 침략해온 저 악의 무리들 나치들에게 우리 힘을 합쳐 싸우지 않겠는가? 동지들이여, 형제자매들이여 하면서 막 울다가 잠깐만, 쟤 총살시켜라. 아니 근데 전쟁 초기에 총살형 엄청 많이 시켰잖아요. 일선지휘관들을 이거를 날려버리니까. 제가 그 과정을 한번 쭉 일단 봤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 이야기했듯이 6월 29일 날 처음으로 사수에 대한 지시를 내렸고 7월 17일 날 탈영병에 대한 직결 처분을 권한을 가진 특수부를 또 만듭니다. 그다음에 8월 16일에는 스탈린 명령으로 포위된 자들은 끝까지 싸워라. 살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싸우라라는 게 또 내려가고 9월 12일에는 병사들의 도망을 막기 위한 독전대가 이제 조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직결 처분이나 된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지금 계속 갖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제자매들이 제일 많이 죽여. 네. 그래서 장군인데 총사령을 받은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7월 22일, 그러니까 개전한 지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일단 한 명이 처형이 됩니다. 드미트리 파블로프라고 서부전선 총사령관이었거든요. 처음에 저희가 예. 지난번에 그리고 10월 28일에 보통 5명 정도가 처형이 됐다고 하거든요. 문제는 한동안 잠잠하다가 1942년 2월 23일 이 당시는 사실은 모스크바를 지켜냈다고 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 상태가 됐는데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한 17, 8명의 소련군 장군들이 처형을 당했는데 재판을 해서 처형한 경우도 있고 재판 없이 처형한 그러니까 경우도 그게 있고요.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름 사회주의 국가도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그중에 또 이런 장군도 있습니다. 내가 작전에 실패하고 패전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목숨을 구해도 엔카베데에게 결국은 처형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자결을 하는 장군들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어쨌든 간에 스탈린에게 책임이 있고 상당히 잔혹한 방법으로 군을 추스려오고 그게 방법이 이제 별을 단 장군들을 이렇게 처형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1942년 초까지만 벌어지고 그 이후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수습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냉전 시대의 어떤 잔상 때문에 전쟁 내내 장군을 툭하면 체포해서 처형했다고 하는 인식이 있는데 그런 이미지는 1942년 초까지만 적용이 되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그런 식의 상황은 없었다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그게 중요하다는 이어지면 얘기죠. 순기능보단 부작용이 훨씬 더 심할 걸. 혹시 이렇게 싸우는 게 저는 효과적인지 아닌지는 좀
논의를 여기서 하고 싶지 않은데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그쵸? 당연히 네, 그거는- 효과적이지 않고 네. 실제로 이때 일어났던 일들이 저는 좀 약간 좀 웃기게 느껴지는 게 다 이런 장군들이 평소에 스탈린에게 별로 안 좋은 인상을 줬던 사람들이 네. 결정적으로 찍혔어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무능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 장군들인데도 이제 스탈린과 옛날에 친분이 있었다든가 뭐 출신 성분이라든가 당성을 판단해서 살려준 경우들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벌써 내부에서 동요가 심상치 않았어요. 1941년 후반이 되니까 장군들이 걸핏하면은 내가 이거 죽는 거야라고 하니까 장군들이 패닉에 빠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장군들이 패전에 몰려갖고 어떻게든 부하들을 수습하고 뭔가 해봐야 된다고 할 때 원래 아무리 부하들을 많이 잃었어도 그래도 다음 기회를 도모하기 위해서 뭐라도 좀 전력을 보존하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난 이대로 갔다간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일본군처럼 거의 자살 돌격에 가까운 일들을 하고 부대 다 날려먹고 이런 일들이 이게 발생해요. 효과적이지 않게 됐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장군들 수청하는 거는 좀 정치적인 게 가까운 거고 병사들에 대한 독전이나 직결처분은 이제 또 다른 차원인 거죠. 그거는 이제 공포와 공황으로부터 근데 어떻게든 사실은 막기 위해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네. 예전에 유럽에서도 네. 후퇴하는 군대를 막는 군대가 뭐 있었던 네.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세 가지 요인을 봐야 될 듯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시 소련이 처했던 이제 군사적인 어떤 압박, 상황들. 상상을 초월한 정도의 압박이었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소비에트 체제의 어떤 특성. 예를 들어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군복 벗기는 것으로 끝났을 것인데 운명을 좀 정치한. 이것을 굳이 총살대 앞에 세우는 이런 측면. 네. 또 하나가 스탈린 개인의 혼성. 분성. 스탈린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위해선 슬슬 때리면 안 되고 세게 한번 때려야 된다. 예, 예. 그래서 본보기가 곧 죽음을 본보기로 보여줘야지 나머지가 말을 듣는다. 패닉에까지는 아니었어도 화풀이는 많이 했다. 뭔가 분풀이를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여러 같네요. 가지 것들이 섞여 있네요. 독일군이 파죽지세로 유럽 러시아를 점령하고 있으니까 군수 공장을 주로 당연히 소개를 할 텐데 그 숫자가 2,500개예요. 이 공장 기계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공장 엔지니어들, 그다음에 유공자들. 이때 이동했던 그 인원만 따져보면 2,500만 명입니다. 웬만한 나라 국민 전체 인구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지금 소개를 한다고 할 수 있겠죠. 히틀러의 1순위 타깃은 우크라이나의 심장 키예프입니다. 독일의 남부 집단군에 의해서 이미 반포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 안 되겠습니다. 철수를 건의합니다라고 하니까 스탈린이 격분을 하게 됩니다. 키예프 포기라는 말에 격분을 하면서 야 이씨 헛소리 짓거리지 마라. 스탈린이 정말 자릅니다. 오, 총살은 안 시켰네. 네. 드디어 3면에서 다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그 튼튼해 보이던 소련군의 방어선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쌈을 쌌네요. 네, 이 거대한 포위망이 완성이 돼요. 도대체 몇 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세보니까 거의 70만 명이 지금 이 포위망에 갇혀버렸습니다. 정말 이 키예프 포위전은 바르바로사 작전에서 소련군에게 진짜 씻을 수 없는 참패로 남아있게 되죠.